안녕하십니까.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1월 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번 주 금요일에 확정이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모바일 투표, 책임당국의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 그리고 여론조사가 실시가 되죠. 자,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윤석열은 당원 투표에서 앞서고 있다. 홍준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 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자, 과연 누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맞상대로 결정이 될지, 자, 지금 관심 사항입니다. 지금 양쪽이 새로 내세운 그 네이밍이 있습니다. 막판에 내세운 네이밍이 있는데, 이름 붙이기. 여기에 따라서 아마 승부가 갈리지 않겠느냐.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홍준표는 꿔준표, 윤석열 후보 쪽에서 붙인 네이밍이죠. 홍준표는 꿔준표, 홍준표에게 준 표는 꿔준표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역선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본선에서는 결국 이재명을 찍을 민주당 지지자들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포함이 돼서 거기서 홍준표에게 표를 꿔주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본선에서는 꿔준 표를 다시 회수해서 이재명을 찍을 것이다. 자, 이것이 윤석열 후보 쪽에서 내건 네이밍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윤석열에게 어떤 네이밍을 붙였냐 하면은 398 후보. 자, 뭐냐?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 중에서 20, 30, 40 세대가 상당히 약하다. 그래서 한 여론조사에 보면은 20대에서 3%의 지지밖에 안 나오고 30대에서 9% 지지. 40대에서 8% 지지 이렇게 나온 데서 398 후보 이렇게 네이밍을 했습니다. 자, 진실은 과연 뭘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선일보 보시면은 이 윤석열은 중도 확장에서 내가 유리하다. 홍준표는 노무현처럼 나도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 일으키고 있다. 자, 어제 마지막 TV 토론에서 서로 강조했던 말들이죠. 자, 오늘부터 책임당원 투표 시작이 됩니다. 이 대선 투표 일정을 보면은 일단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가 반영이 되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책임 당원들이 모바일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책임 당원이 상당히 많죠. 지금 57만 명입니다.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선출될 때 책임 당원이 28만 명이었는데 지금 57만 명,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2배로 늘어났고 특히 2차 컷오프까지 그때의 책임 당원보다 지금 또 19만 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자, 이 더 늘어난 당원의 표심이 뭘까? 자, 이것이 지금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임 당원 선거인단 57만 명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모바일 투표를 하고 그리고 3일, 4일 수요일 목요일에는 모바일 투표를 하지 못한 당원들을 대상으로 책임당원 AR에서 전화투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도 수요일과 목요일에 실시가 되죠. 그래서 5일날 대선 후보가 발표가 됩니다. 어제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398 후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20대의 3%, 30대의 9%, 40대 8% 이 지지율로는 어떻게 본선을 치르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제가 9%라면은 홍준표 의원은 한 50% 된다.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은. 그런데 이것이 소위 꿔준 표라고 해서 본선에서 결국 민주당 뽑을 사람들인데 그게 어떻게 확장성이냐. 자, 이렇게 반격을 합니다. 이 중앙일보는 당심의 핵심 변수는 지방선거 공천권이다. 서로 이긴다고 하는데 지방선거 공천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에 있고 바로 6월에 지방선거가 있죠. 그래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의 공천권은 주로 당협위원장, 전역 국회의원, 또 원외 당협위원장 이렇게 공천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이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지금 이번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당원 모집에 나섰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당심에서 앞서 있다는 윤석열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바로 판단을 할 수 있죠. 현역 국회의원만 해도 뭐 한 그 35명 정도가 가 있고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현역은 3명밖에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 본인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 공천권을 가진 이 당협위원장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윤석열이 유리할 것이다. 자, 이런 분석이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또 뭐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현재 국민의힘 대표가 홍준표 후보였고 현역 지방의원은 홍준표 의원이 임명한 당협위원장에게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다. 자, 이렇게 서로 뭐 해석을 달리 하는데 어쨌든 이 공천권을 가진 사람,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느냐, 양 후보 진영에서. 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아래 기사 보시면 역시 윤석열은 홍 지지는 여당이 꺼준 표다. 홍준표는 윤석열 지지율 20대에서는 3%에 불과하다. 자, 이런 분석이 나오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결국 성부는 여론조사, 그러니까 일종의 민심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좀 꺼준 표라고 하면은 민심이 아니고 김건식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민주당심 뭐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여론조사, 당원투표 여기에서 홍준표와 윤석열이 각각 얼마나 격차를 벌이는지, 본인이 유리한 쪽에서 50%씩 반영됐는데 얼마나 격차를 벌이는지가 지금 핵심이겠죠. 결국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홍준표가 6대4로 앞서도 당원투표에서 윤석열이 7대3으로 앞서면 윤석열이 승리하는 것이죠. 뭐 거꾸로일 수도 있고. 자,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계속 책임당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지금 다 나오고 있죠. 뭐 여론조사 업체에서 하는 여론조사들이 아마 이 경선 여론조사에도 그대로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당원들만으로는 아직 여론조사를 한 게 없습니다. 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따로 빼서 분류를 한 그런 결과는 있지만은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책임당원 한 달에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에 대한 조사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책임당원의 이 표심이 어떻게 보면 좀 아리송합니다. 그 전에 물론 1차, 2차 컷오프에서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많이 이 책임당원의 표를 가져갔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도 또 19만 명이 새로 유입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리송하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책임당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홍준표에게 준 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꺼준 표다. 이런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주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본선에서는 이 홍준표가 후보가 되더라도 홍준표 대 이재명 이렇게 하면 원래 민주당 지지자는 이재명을 찍을 것이다. 그래서 꺼준 표를 되돌려 받을 것이다. 자, 이런 네이밍을 계속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구체적인 분석 자료까지 지금 다 언론에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자료도 있다 이런 건데 가령 예를 들면은 며칠 전에 제가 김영한 윤석열 캠프 인재영입위원장이 출연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홍준표의 약진 죄다 거짓이고 가짜다 역선택 노름의 허수이고 허상일 뿐이다 하면서 이런 자료도 지금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10월 25일 공표가 된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여론조사 업체의 조사 결과인데 이 백데이터가 선관위원회 중앙선관위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 호남 지역에서 홍준표 44, 윤석열 13.2,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홍준표 49.2, 윤석열 13.4, 뭐 또 문재인 정부 국정 수행 평가 잘했다는 사람들만 따로 뽑아서 이렇게 또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 홍준표 51, 윤석열 11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대장동 검찰 수사 아주 잘 됐다는 사람들이 홍준표 50, 윤석열 13.6, 대장동 특검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홍준표 52, 윤석열 11.9. 자, 이렇게 주로 문재인 정권의 우호적인
이 지지자들이 문재인 정권의 우호적인 응답자들이 주로 홍준표를 지지를 한다. 그래서 이것은 허상이다. 결국 본선에서는 이재명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윤석열 후보 쪽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 후보, 윤석열과 홍준표 두 후보의 취약성을 놓고 한번 분석을 해보죠. 거꾸로 취약성을 놓고 둘 다 이 본선 경쟁력이 상대방의 본선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홍준표의 취약성은 꺼준표가 다시 민주당 이재명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의 취약성은 2030-40에서 지지율이 한 자릿수다. 자, 이게 서로의 취약성이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되면은 국민의힘 후보로 홍준표가 확정이 되면은 실제로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홍준표가 본선에 오르면은 민주당 후보 이재명에게 갈 가능성이, 이재명을 투표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죠. 근데 그 폭이 정말 어느 정도 되느냐? 자, 그것이 확장성이냐? 홍준표 후보는 지금 확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재명에게 가지 않을 표가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낙연을 지지했던,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을 지지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 홍준표를 찍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투표장에 아예 안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30-40 국민의힘 지지자가 예를 들어서 2030-40 국민의힘 지지자가 윤석열과 홍준표를 놓고 선택을 했을 때 일방적으로 지금 홍준표를 선택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본선에서 윤석열에 이겨서 윤석열이 본선에 나가서 윤석열 대 이재명이 같이 맞대결을 하면은 홍준표를 지지했던 2030-40이 이재명을 지지할 것이냐, 윤석열을 지지할 것이냐. 이것을 보면은 어차피 홍준표를 지지했던 2030-40 중에는 물론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상당수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있다면은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을 찍겠죠. 홍준표가 나갔으면은 당연히 홍준표를 찍겠지만은 그 윤석열이 나가도 이재명보다는 2030-40 국민의힘 지지자는 윤석열을 찍을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 이 본선에 오르던 이 한계들을 지금 넘고 지나가야 되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윤석열에게 다소 좀 유리한 그런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이 되든 홍준표가 되든 이 본선에 딱 가면은 당장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생겼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오늘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자, 단일화 논의가 당장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시면은 안철수 오늘 세 번째 대선 출사표, 그래서 사자 구도 공식화됐다. 사자는 이 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이 안철수 후보의 기세가 좀 만만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당의 이재명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 또 홍준표 후보도 다 취약점들이 있죠. 그래서 대선 후보 비호감도가 역대 다른 대선 때보다 훨씬 지금 높은 상황에서 비호감도 대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어디에 찍을지를 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이 유동청이 약 25% 정도까지 있다. 이런 분석이 있죠. 여론조사 분석이 있죠. 과거에는 대선 4개월 전이면은 한 12%, 13% 정도가 무당청인데 지금은 그보다 한 2배 많은 무당청이 있다. 그러면은 민주당도 비호감, 국민의힘도 비호감. 그러면은 중간지대에 있는 안철수에게 좀 쏠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안전, 미래, 공정 앞세워 출마 선언을 했고 비호감 대선에서 대안 세력으로 부상을 노리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포함되는 5파전도 예상이 되는데 우선 안철수와 김동연이 먼저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야권 단일화가 전대 변수로 떠올랐고
홍준표와 유승민은 적극적으로 세력 연대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26, 28일 조사한 사자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이 가상 대결 때는 안철수가 10.5%, 이재명, 홍준표, 심상정, 안철수 대결 때는 8.6% 지지율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상당한 수치죠. 8%에서 10% 사이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이 야권표가 분산이 되면서 어려워질 텐데, 그렇지만 국민의힘 주요 인사와 쌓인 감정적 고를 단일화의 변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안 대표와 정치적 기반, 서울 노원병이 겹치는 이준석 대표는 공개적으로 안철수 대표를 비판을 하고 있죠. 어제 제가 전해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후보가 확정이 됐죠. 이재명 후보인데 계속 선거 포퓰리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그것들 깜짝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뭐 식당 그 허가 총량제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죠. 주 4일째 근무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것이 아마 대장동 파문을 좀 덮기 위해서 시선 돌리기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가지고 정부도 당황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재난금 50만 원 더. 그래서 여당도 놀란 이재명의 곳간 정치. 한국일보 일면 토끼였습니다. 곳간 정치. 굳고 나라 창고에 있는 돈들을 전부 다 풀어버리자. 돈도 거의 남아있지도 않은데 전 국민 1인당 100만 원 돼야 주문. 50만 원 더는 뭐냐면은 지난번에 25만 원씩 그 하위 88% 1인당 25만 원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죠. 그리고 이 지자체에서 주는 것까지 하면은 총액 기준으로 1인당 48만 원 내지 5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지자체까지 합하면은. 그러니 거기다 50만 원 더해서 100만 원씩 주자.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 최대 26조 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이미 내년도 예산안은 편성이 됐죠. 그리고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불가하다. 여당에서도 부정적 기로가 좀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은 100만 원을 채우기 위해서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추가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쩍 최근에 이 문재인 정부와 좀 차별화를 하고 있죠. 이 재난지원금도 문재인 정부보다 더 주겠다. 이렇게 이것도 일종의 차별화입니다. 이재명 정권을 그러니까 지금 일반 국민 사이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높죠. 정권 교체 여론이 높으니 이재명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아니 야당으로만 정권이 가는 게 정권 교체가 아니고 이재명으로 바뀌어도 정권 교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재명 후보는 다음 정부는 이재명 정부라고 이름 붙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 교체라는 점은 분명하다. 지금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여당 후보들이 대통령 임기 말에 레임덕에 빠지고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면 차별화를 했죠. 그래서 탈당 요구도 하고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코로나 시국과 맞물려서 이 광장에 집회도 하지 못하고 이런 여러 관계로 본격적인 레임덕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은 어쨌든 거의 지금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정부 상태죠. 자, 그래서 그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정부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내가 집권하면은 새 정부의 이름은 이재명 정부로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권 교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권력 교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장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상당히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후보 교체론까지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의혹들이 오늘도 조간신문에 계속 쏟아졌습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검찰이 대장동 공모지침서에도 배임 정황 담겼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대장동 공모지침서에서 초과 이익 환수를 하지 않는,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돈을 1,822억 원 이렇게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이것은 수천억 원대 배임의 유력한 정황이라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딱 1,822억 원으로 수익을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수천억 원이 화천대유 민간업자에게 가버렸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것들이 이 배임에 해당하는 것이고, 2015년 6월에 사업협약 체결 직전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갔다가 삭제된 의혹을 규명해왔던 검찰이 지금부터는 공모지침서 내용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자, 그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 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는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좀 수사를 확대하는 수사 범위를 넓히는, 자, 그런 조짐도 좀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혹들도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외에 또 성남시 백현동도 특혜 논란이 있었죠. 백현동의 개발 이익 한 3천억 원이 민간으로 갔는데, 그것을 핵심적인 인물이 이재명의 선거 캠퍼, 선거대책본부장이었다. 이런 의혹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아일보는 이재명이 백현동의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로 변경하는 안을 직접 결재를 했다. 자, 서민을 위한 대통령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임대주택 같은 것을 비율로 낮춰버렸습니다.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고 이것을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면서 결과적으로는 공공기여가 축소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행사의 공공기여 축소 과정에서 직접 이재명이 결재를 했다는 겁니다. 성남시가 당시 이재명 시장이던 성남시가 시행사가 임대주택 건설 공공기여를 축소하는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수용을 해서 사인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의혹들이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대장동 의혹은 지금까지 보면은 검찰 수사 그리고 언론 보도에 의해서 계속 새로운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죠. 관련자들이 녹음 파일도 막 공개가 되고 하는데, 검찰 수사는 계속 좀 미온적이다,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을 규명하는 역할을 언론이 하고 또 관련자들이 폭로로 이렇게 계속 새로운 의혹들을 쏟아지고 있는데, 자, 이제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야당 차원에서 이재명에 대한 검증을 본격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당내 경선 후보들끼리 서로 막 검증을 했죠. 그런데 하나가 되면, 원팀이 되면은, 국민의힘이 대선 캠프가 꾸려지고 원팀이 되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장동 의혹도 지금 앞으로 더 새로운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죠. 651일 만에 위드 코로나, 마스크가 최고 방어막이 됐다. 그 사진은 어제 야구 시합, 대구에서 열린 야구 관중들입니다. 프로야구 관중들. 12,244명이 경기장을 찾아서 프로야구 KT와 삼성의 2021 KBO 리그 1위 결정전을 관람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되고, 거리두기 방어막이 이제 사실상 사라졌죠. 그래서 그러던 차에 신규 확진이 지금 나흘째 2,000명대가 발생을 하고, 지난 주말에 할로윈 데이 인파 때문에 후유증이 우려된다. 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에서는 일상 회복, 이 공든탑을 지키려면은 마스크 착용 지키고 접종률을 높여야 된다.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보내드린 조간딱부였습니다.